너희한테 줄 유산 따윈 단 1원도 없다. 차가운 핸들을 잡으며 피땀으로 버텨온 40년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어 두 아들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내고 나면 제 노후는 그저 평온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평생 다 퍼주는 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고 살았던 제 한계 없는 사랑은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식들을 그저 돈만 밝히는 괴물로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선포한 주택연금이라는 마지막 패. 이건 자식을 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65세 가장의 묵직하고 처절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로 65,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꼬박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 오랜 세월 운전하며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도로도 취객도 새벽 안개도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동안 집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아내와 그 옆에서 커가고 있을 자식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새벽 4시에 눈뜨게 했고 몸살이 나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 땅을 밟은 건 20살 때였습니다. 고향은 충남 예산, 논밭이 전부인 시골 마을에서 형제 넷 중 셋째로 태어났지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무작정 짐을 쌓아 연고지도 없는 인천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 형들 밑에서 자비를 하고 먼지를 마셨지요. 월급이 나오면 고향에 붙이고 쪽방 월세와 밥값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진 것 없는 놈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25 건설 현장 형의 소개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소곳하던 모습에 이상하게 눈이 떼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어 제가 26, 아내가 24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 예식장도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조촐하게 시작하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 나중에 여행 가면 되죠 뭐 했습니다. 그 말을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결국 그 나중에를 수십 년 뒤로 미루고 살았으니까요. 결혼하고 이듬해 첫째 준식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 얼굴을 봤을 때 분만실 복도에서 기쁘면서도 덜컥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것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건설 현장 자빌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 안정적인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선배가 너 운전 잘하니 택시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하면 돈 된다 하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산악금 택시는 회사에 하루치 돈을 먼저 채워야 내 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못 채우면 마이너스니 쉴 수가 없었지요. 새벽 4시에 나가 밤 11시, 12시까지 운전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손님이 많아 조금 나았지만 맑은 날 손님이 없으면 빈 차로 돌며 호출만 애타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전 경쟁이 어찌나 치열한지 잠깐 방심해 호출을 놓치면 속이 상해 핸들을 꽉 쥐어짜곤 했습니다. 졸리면 차를 세워놓고 30분, 많아야 1시간씩 쪽잠을 자며 다시 출발했습니다. 술 취해 왜 돌아가냐 시비 거는 사람, 토하고 그냥 내리는 사람, 돈 없다고 버티는 사람까지 별의별 취객에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싸우다가 신고라도 들어가면 하루 장사가 끝나니 꾹 참고 다음 손님을 태웠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안 자고 기다리다 밥과 국을 챙겨 주었습니다. 저는 피로에 지쳐 허겁지겁 먹고 쓰러지듯 잠들기 바빠 아내의 하루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참 미안합니다. 그 산악금에 시달리는 와중에 둘째 성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 혼자 혈기왕성한 아들 둘을 키우는 동안에도 저는 책임감 하나로 거리에 나가 핸들만 잡았습니다. 늘 미안했지만 무뚝뚝해서 표현할 줄 몰랐고 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무사고 10년을 버텼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이었지요. 빗길, 눈길, 졸린 새벽에도 핸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난폭한 차가 끼어들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사고 나면 다 끝이기에 꾹 삼켰습니다. 택시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제 이름의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 면허증을 보여주니 아내는 고생했어 진짜 하더군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난 10년치 피로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산학금이 없어지니 숨통이 트였고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식이와 성준이가 연이어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돈 없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더 졸라맸고 저는 쉬는 날 없이 핸들을 잡으며 두 놈을 무사히 졸업시켰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인천 아파트가 시세 6억이고 평생 아껴 모은 예금도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값도 시세가 꽤 나갑니다. 남들에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제게는 청춘 그 자체입니다. 새벽 4시에 차가운 핸들, 쪽잠 30분, 취객들의 욕설과 무한 경쟁의 나날이 한 푼, 두 푼 쌓여 비로소 이 통장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가끔 홀로 운전하며 생각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뭘 바랐을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건강하게 자라 제 밥벌이하며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5이 되어 돌아보니 그 소박한 바람조차 너무 큰 욕심이었나 싶어 쓸쓸해집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군소리 없이 묵묵히 버텨준 내 아내에게 이제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진짜로 고마웠다고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핸들을 잡은 채 진작에 어디선가 쓰러졌을 겁니다. 두 아들이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큰아들 준식이가 32살에 먼저 결혼을 했고 둘째 성준이가 그로부터 2년 뒤에 뒤따라갔어요. 저는 그날들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택시 핸들을 잡으면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온 가슴 벅찬 장면이었거든요. 멋지게 예복을 입고 식장 단상에 당당하게 선 아들 녀석들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손수건을 꼭 쥔 채 연신 눈물을 훔치더군요. 굳이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둘 다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그래도 자식들 장가 보낼 때까지 무사히 잘 버텨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결혼 자금은 아들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쥐어주었습니다. 둘이 합쳐 2억 원, 평생 아껴 모은 예금 4억 원 중 절반이 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니 운전대를 더 잡으면 그만이었고 아들 둘 번듯하게 장가까지 보냈으니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사실 아내는 처음엔 말을 조금 아꼈습니다. 밤에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이 평생 일해 모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저는 그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는 어쩔 수 없었어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 해줘야지. 세상에 자식한테 쓰는 돈이 제일 안 아까운 돈이야. 아내는 더는 말하지 않았고 저 역시 자식들을 향한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돈이 두 아들 인생을 단단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요. 첫째 준식이한테 1억 원을 건넸던 그날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도와준다는 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더군요.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보답하면서 살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뱉는 말이었어요. 저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됐다. 이제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라. 그거면 됐다 하고 무뚝뚝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울컥했습니다. 철없던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 말이지요. 둘째 성준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녀석들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했던 진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지금 와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준식이가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에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야.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든데 엄마가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아내는 원래 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니 그저 알겠다고 했지요. 그날 아내는 제게 미안했는지 말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제 물음에 아내는 당신 종일 운전하고 피곤할 텐데 신경 쓰이게 할까봐 그랬지.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번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요즘 젊은 애들 살기가 참 힘들다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군요. 둘째 성준이는 첫째와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대놓고 손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올 때마다 곁에서 슬쩍슬쩍 힘든 말을 흘렸습니다. 엄마, 매달 대출 이자가 나올 때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직접 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화살표가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눈치 없는 저도 알았고 아내도 알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힘들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비상금을 털어 또 아들 주머니에 챙겨주곤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 녀석들이 돈을 받아갈 때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건네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을 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쏙 사라졌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을 돈이 있어서 거래처에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 들어 쓸데없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기껏 베풀어 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참 옹졸한 아비인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녀석들의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어느새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베풀어준 호의가 다음 요구의 당연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30대 중반의 성인들이 맞나 싶었어요. 몸뚱이만 컸지 아직도 부모한테 칭얼거리면 다 나오는 줄 아는 철부지 어린아이인 줄 아는 건지 대체 언제까지 부모 등골을 빼먹을 생각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절을 하면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서운해하고 심통을 부립니다. 아내는 자식들에게 그런 불편한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정한 부모로 미움받을까봐 끙끙 앓으면서 제게 말도 못 꺼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모든 청춘을 바쳐 살아온 사람이 다 늙어서 이제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이 가장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제 앞에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지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이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한참을 뜸을 들이며 눈치를 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식이가 이번에 또 전화가 왔어. 힘들다고.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조금 보태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가 차가운 핸들 잡고 뼈 빠지게 번 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아들 녀석들은 그 돈이 얼마나 고단하게 만들어진 돈인지 알기는 할까? 그날 밤은 유독 방 안이 춥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무슨 대단한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보답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능력이 되어 해줄 수 있을 때 아낌없이 해주는 게 부모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서글픈 일이 생겼습니다. 주면 줄수록 자식의 고마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줄수록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받는 게 당연해지면 그 다음엔 더 달라고 손을 벌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순식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야박하고 매정한 부모가 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쓰는 ATM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언제든 돈이 나오는 기계 말입니다. 그 기계의 비밀번호는 자식을 향한 아내의 미안함이었고, 잔액 조회는 녀석들이 집에 올 때마다 슬쩍 눈치를 살피는 재산 탐색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부모님 덕분에 살았다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두 아들 녀석들. 평생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던 그 고맙던 목소리. 저는 지금도 가끔 홀로 운전대를 잡으면 그 소리들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 감정이었을까? 어쩌면 녀석들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욕심이 눈을 가려 흐릿해진 거겠지요.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원래 그렇게 간사한 건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크게 느끼다가도 자꾸 받다 보면 어느새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그리고 그게 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준 제 잘못이고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처음에 손을 내밀었을 때 매정하게 느껴지더라도 단호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지갑을 열어줄 때마다 저는 자식의 인생을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잊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한계 없는 사랑이 자식의 감사함을 지워버리고 결국 녀석들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제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제가 그저 그런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을 제 손으로 그렇게 괴물처럼 길러내고 말았다는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불평이라는 걸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동안 아내는 그 긴 외로움의 시간을 혼자서 묵묵히 버텨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까지 그 모든 고단한 일들을 저 없이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저는 그 시절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내도 당연한 듯 살았고 저 역시 당연한 대접인 듯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들 녀석들이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린 후에도 아내의 헌신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말이 되면 아들 내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녀석들 얼굴 보는 게 좋았고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진 집안 분위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말이 다가오는 게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순전히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온다는 연락이 오면 아내는 사나흘 전부터 혼자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장을 봐오고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두고 구석구석 집을 치우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온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아내가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서 한 손으로 겨우 허리를 짚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보, 많이 안 좋아?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방으로 떠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무리해서 그래 금방 나아. 괜찮지 않다는 거 남편인 저는 다 압니다. 그래도 아내는 자식들 앞에선 절대 내색을 안 해요. 아들 내외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눈이 번쩍 밝아져서 또다시 부엌으로 기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딱 그랬습니다. 준식이 내외가 둘째 성준이 내외까지 데리고 다 같이 온다고 하더군요. 손주 녀석들까지 다 합치면 8명의 대가족이 한꺼번에 이 집에 둘러앉아 모입니다. 아내는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재워야 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 서서 기름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거들려고 부엌 주위를 서성거리면 아내는 한사코 제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거실에 나가 있어. 좁은 부엌에 둘이 있으면 정신 사납고 더 불편해. 그렇게 아내는 고집스럽게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니 집안이 금세 왁자지껄해졌어요. 거창하게 밥상이 차려지고 다들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땀 흘려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참 대단하다, 고생했다 싶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갈비찜에 잡채, 정갈한 나물 몇 가지와 뜨끈한 국까지 올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음식을 입에 넣은 자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큰 며느리가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더니 대뜸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비찜은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아내는 무안한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싱겁게 해줄게. 그 옆에서 작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잡채만 젓가락으로 툭툭 뒤적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무척이나 귀찮고 불편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식 놈들 중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도 정말 맛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요즘 애들 건강에는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며 며느리들의 투정만 상 위에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갓이 돋친 소리들을 고스란히 들으면서도 자식들이 불편할까봐 얼굴에서 웃음을 한 번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아내의 그 웃음이 너무나 서글프고 거슬렸습니다.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자식들 눈치 보이게 만들까봐 억지로 지어 올린 눈물겨운 웃음이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하지만 자식 앞이라 내색 한번 못하고 꾹꾹 참아내는 우리 세대의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도리가 아니야 싶었어요. 한마디 하려다 아내가 아무 말도 말라는 듯 옆에서 꾹꾹 찌르는 통에 겨우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보더군요. 예의상 설거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 한마디 했지만 아내가 아니야 오는데 피곤했을 텐데 쉬어 내가 해야 금방 끝나 한마디 하니 바로 네 하며 소파에 앉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녀석들은 거실 바닥에서 제 자식들과 놀아주느라 바빴고요. 그 속에서 아내는 혼자 묵묵히 부엌으로 걸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린 방문 사이로 아내의 그 외로운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어깨, 서글프게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차가운 물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부엌. 자식 놈들 중 그 누구도 엄마를 도우러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슬그머니 아내 곁으로 다가가 고무장갑을 빼앗으려 물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당신 가서 좀 앉아있어. 아내는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무슨 설거지야. 내가 금방 할 테니까 나가 계셔.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온 사방에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파 한 구석에 지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부터 애들 온다고 하면 힘들게 음식하지 말고 간단하게 시켜 먹자. 아니면 밖에서 외식을 하든가. 힘들게 이렇게 다 차려낼 필요 없어. 아내가 감았던 눈을 슬며시 뜨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겉으로 튀는 안내도 다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 식구 다 같이 밖에서 외식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냥 내 몸 조금 힘들고 내가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왔거든요.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돈이 많이 드네 적네, 그게 본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자식 놈들이 엄마의 그 뼈를 깎는 수고를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는 그 뻔뻔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면 알아서 상이 차려지고 다 먹고 나면 엄마가 다 치워주는 것, 입에 안 맞으면 그저 불평이나 늘어놓는 것. 제 아내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두 아들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워낸 어머니이고 저와 평생을 고생해온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눈에 비친 엄마는 그저 주말마다 공짜로 맛있는 밥을 해주는 가사도우미에 불과했던 겁니다. 엄마가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요새 몸은 좀 어떤지, 대체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자식 놈들 중 그 누구 한 명도 엄마에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물었지요. 당신 솔직히 오늘 며느리들한테 속상하고 섭섭했지? 아내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섭섭하긴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입맛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도 그렇지 맛있게 잘 먹었다,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는 기본 아닌가? 밥을 먹었으면 지들이 설거지라도 거들었어야지. 제 분통 섞인 목소리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도리어 저를 말렸습니다.
나 자식들 시집살이 시키는 고약한 시어머니 되기 싫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가 하면 마음 편해요. 저는 그 바보 같은 말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서운해하는 그 당연한 감정조차 부모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꾹꾹 눌러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모진 상처를 받고도 되래. 내가 늙고 부족해서 자식들 마음에 못 맞춰준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나를 만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앞에 선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돈 번답시고 밤낮으로 택시 핸들을 쥐어짜는 동안 이 사람은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아들 둘을 키워내고 살림을 도맡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다 늙어 허리가 굽은 지금에 와서까지 자식 놈들에게 그저 밥해주는 하찮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참고 억지로 웃어넘기며 상처를 받아도 전부 제 탓을 돌리는 아내. 저는 그 바보 같은 아내의 뒷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 놈들이 너무나 괴물 같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속으로만 그 뜨거운 불길을 삼키고 또 삭혀냈습니다. 그 미련한 침묵이 머지않아 우리 집안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불씨가 될 줄은 그 시절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집에만 오면 한없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사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거래처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응어리를 전부 쏟아붓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반박하지 않는 사람한테요. 우리 큰아들 준식이가 딱 그랬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려는데 신발장 앞에 낯익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준식이 신발이었어요. 퇴근길에 잠시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 목소리가 들렸고 준식이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칫했습니다. 흘러나오는 공기가 어쩐지 이상했거든요. 준식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퉁명스럽고 날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요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 물가가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는지 알기는 해? 지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목소리로 뭔가를 달래듯 미안해하며 대답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준식이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니, 엄마 그리고 애 영양제를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샀어요?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거 살 때는 애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먹고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순간 거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아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친구가 아이 성장에 좋은 거라고 하도 칭찬하길래 샀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다음엔 꼭 먼저 물어볼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부르르 쥐어졌습니다. 손주 걱정돼서 영양제 사준 게 대체 뭐가 잘못이라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 엄마한테 저런 모진 말투로 쏘아붙이다니요. 하지만 저는 현관에 서서 끝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가 듣는 걸 알면 더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 무슨 험한 말이 튀어나올지 스스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준식이는 조금 더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거칠게 들고 나가며 한마디를 툭 던졌지요. 엄마, 저 갈게요. 피곤해 죽겠다, 진짜. 아내가 뒤따라 나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그래도 온 김에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가지. 됐어요. 입맛도 없어. 현관 앞에 서 있던 저와 준식이가 딱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아버지 오셨어요? 뵙고. 아내 역시 깜짝 놀라며 어머, 당신 언제 왔어요?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지금 막 왔어 했습니다. 준식이가 서둘러 가보겠다며 돌아간 뒤 아내는 저녁 금방 차려줄게요 하고 부엌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내의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 뒤를 바라보다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거실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에 슬그머니 부엌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싱크대 앞에 돌아서 서서 어깨를 바르르 떨며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서 달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못 본 척 돌아서려다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 옆에 섰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얼른 눈물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아내의 눈은 이미 붉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의 웃음이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엄청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식이가 무슨 말 했어? 다 듣고 알면서도 다시 물어봤습니다. 직접 말하고 속이라도 풀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가 봐요. 밖에서 살기 힘드니까 저러겠지 뭐. 그래도 그렇지 제 엄마한테 그딴 말투로 말을 해? 당신 들었어요? 아니야, 나도 먼저 물어보고 샀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어. 저는 아내의 그 바보 같은 자책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준식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줘요, 돈으로. 손주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영양제를 사다 준 할머니한테 자식 놈이 할 소리입니까?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한껏 웅크리고 있다가 집에 가서 풀자니 마누라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 평생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받아주는 엄마한테 와서 온갖 말을 쏟아버리는 거겠지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상처받아도 티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압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거, 요즘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그건 자식으로서 절대 안 되는 짓입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보다 눈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하려다가 결국 툭 물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울었지. 눈이 좀 건조해서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다 하네. 아내는 긴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 왜 미련하게 혼자 다 사겨. 아내는 도리어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 그냥 준식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그게 걱정이네.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서 긴 시간을 뒤척였습니다. 아내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참 피곤했겠지요. 부엌에서 울다가 혼자 삭히고 또 제 걱정까지 하느라 온몸이 지쳤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 귀한 사람이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나? 다 늙어서 자식 놈한테 핀잔을 들어야 하나? 그리고 그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전부 자기 탓이라고 자책해야 하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용암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아내가 결국 알아누웠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열이 심하게 오르고 밥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툰 솜씨로 죽을 끓여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아내가 누운 채 힘겹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죽을 다 끓일 줄 아네? 왜 나라고 못 끓여? 아니, 그냥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고맙다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너무나 아프게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놈 짜증은 다 받아내면서 남편이 끓여준 죽 한 그릇에는 미안해하는 사람. 그 불균형이, 그 말도 안 되는 지독한 불균형이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식들의 무례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모가 참아줄수록 자식 놈들은 그것을 더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기어올랐습니다. 무너져가는 아내를 지키는 건 결국 남편인 제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머지않아 어떤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될지 그때의 저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다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낮부터 집안이 북적였어요. 손주 녀석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은 그래도 명절이라고 각자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에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 녀석들은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가 아껴두었던 양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한잔 하시겠어요? 첫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마셔라, 나는 됐다.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운 게 참 좋으면서도 나이가 드니 어딘가 모르게 금세 피곤해지더군요. 잠깐 눈이라도 붙일까 싶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나누는 아들 녀석들의 목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대화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른 목소리들, 뻔한 회사 얘기나 주식 얘기 같은 별 내용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둘째 목소리였어요. 형, 요즘 여기 부모님 아파트 인근에 재개발 얘기 솔솔 나오는 거 알아? 만약 진짜 재개발되면 아버지 집 가치가 최소 몇 억은 더 뛰는 거잖아. 저는 누운 채로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슨 소리가 이어질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준식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알아봤어. 게다가 아버지 개인 택시 면허도 요새 시세가 장난 아니게 올랐더라고. 나중에 아버지 운전대 놓으시고 그거 정리하시면 일단 형인 내가 대출 급한 것 먼저 끄고 너랑 지분 나누면 되지 않겠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맞받아치더군요. 형, 엄마한테 저번에 형 돈 필요하다고 받아서 주식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지. 아버지 성격상 통장에 단단히 쟁여둔 예금도 꽤 될걸? 준식이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쉿, 임마 목소리 좀 낮춰라. 안방에 아버지 계신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런지 심장이 이상하게 아주 느리고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상하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갑고 시리게 올라왔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저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저 녀석들이 지금 부모를 앞에 두고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가? 아직 내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내 택시 면허, 집, 돈, 내가 피땀 흘려본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끄럽던 주방 쪽에서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아내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안방문을 슬며시 열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 안주 챙겨주려고 과일을 깎고 있었나 봅니다. 칼을 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과일즙이 도마 위로 흘렀지만 아내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방문을 거칠게 걷어차듯 열어 젖혔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선을 넘고 무례하게 굴어도 아내 마음이 다칠까봐 꾹꾹 참아왔습니다. 평생 저는 목소리를 잘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고 웬만한 건 그냥 삭히는 사람이에요. 40년 넘게 핸들 잡으면서 손님한테 욕먹어도 참고 취객 상대하면서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한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술잔을 들고 희희낙낙하던 준식이와 성준이가 들이닥친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순식간에 녀석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술잔이 흔들리고 사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지독하게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고 내 엄마가 저기 주방에 빤히 서 있는데 니들끼리 내 재산을 벌써부터 쪼개고 들먹거려? 큰아들 준식이가 당황해 황급히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끼리 농담 삼아 한 거예요. 그 입 안 다물어? 농담? 너희는 부모 재산 얘기를 농담으로 하냐? 그것도 명절날 부모 집에 와서. 제 단호한 말에 준식이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녀석들의 턱 밑까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잘 들어라.
내 통장 잔고 중에 단 돈 1원도 네 놈들 몫은 없어.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야. 어디 살아있는 부모 안부는커녕 주머니 털 생각부터 해?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나가. 눈치를 보던 며느리들이 손주 녀석들을 얼른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준식이가 억울한 듯 뭔가 다시 항변하려다 저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성준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녀석들은 옷까지도 제대로 못 챙긴 채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고 시끌벅적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도마 앞에 그대로 굳은 채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으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이 너무 무너져 내려서 조용히 눈물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아내 옆에 섰어요. 위로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한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일만 해온 서글픈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명절인데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니, 하나도 심하게 한 거 없어. 그래도 며느리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조금만 참지 그랬어. 명절이라 더 화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제 확고한 태도에 아내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방이 고요해진 텅 빈 거실에 아내와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먹다 만 술잔들이 테이블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봤어요. 이제부터는 자식 다 필요 없고 우리 둘이 먼저야. 우리 인생 살자.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택시 핸들을 잡으면서 저는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온 청춘을 바쳐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가족같이 살 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았나? 기이하게도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던 삶을 끝내기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그날 밤 조용히 굳었습니다. 명절 이후 아들 녀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아내는 며칠 동안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차리면서도 손을 멈춘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 서글픈 모습을 보면서도 짐짓 모른 척했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지금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저녁을 먹고 나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낮에 둘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뭐라는데?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아버지한테 조금만 빌려줄 수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내가 당신한테 한번 말은 해보겠다고 했어 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 배짱은 없고 만만한 엄마를 통하면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줄 거라 계산한 거겠지요. 명절에 그렇게 호되게 혼이 나고도 겨우 보름 만에 녀석들은 어느새 늙은 엄마를 돈 뽑아내는 창구로 다시 이용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둘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아내가 잠깐 망설였어요. 둘 다요? 응, 준식이도 같이. 아내는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 녀석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없었어요. 아들 둘만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녀석들을 보니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아내는 차 한 잔씩 내오고 부엌 쪽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결국 둘째 성준이가 먼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술이 과해서 생각 없이 철없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준식이도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여기서 받아줘봤자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대충 얼물릴 일이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됐다.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성준이 너 엄마한테 이사한다고 돈 필요하다고 했다고. 성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갈까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아버지 돈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저는 성준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돈을 내가 뭔데 엄마한테 도와달라 말아 하냐. 성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 영역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을 너희가 입에 올리는 날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엄마한테 돈 얘기하는 것도 오늘로 끝이다. 앞으로 돈 얘기하면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준식이와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여태 부족함 없이 키웠고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켰고 장가갈 때 1억씩 줬어. 그걸로 엄마랑 내가 할 수 있는 부모 노릇은 끝났다.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준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나중에? 나중에? 저는 그 물음을 받는 순간 며칠 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주택연금으로 돌릴까 생각 중이다. 순간 녀석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준식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이 집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야. 우리 둘 다 살아있는 동안 매달 돈 나오고 우리 둘 다 죽고 나면 은행이 가져간다. 성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없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물려줄 유산 따윈 단 1원도 없다는 소리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말했잖아. 내 돈은 내 돈이야. 너희가 벌써부터 이 집 저 집 따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헛물 켜지 않게 아예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거다. 준식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희가 명절에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니 그게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저는 준식이를 봤습니다. 너무하다고? 낮게 물었어요. 너희가 살아있는 부모 재산을 들먹인 게 너무한 거냐? 내 재산 지키겠다는 내가 너무한 거냐? 준식이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녀석들이 돌아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다녀왔어요. 주택연금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상담사가 가입 조건이며 매달 나오는 수령액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저는 관련 안내 책자를 단단히 한 부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책자를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한참 읽다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로 이거 신청할 거예요? 아직 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알아는 봐야지. 아내가 책자를 도로 식탁에 내려놨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식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내 핸드폰으로요. 아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주택연금 알아보신다는 거 진짜예요? 제발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탑장하지 마. 아내가 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직 진짜로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녀석들이 이 집을 자기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그게 확실해야 저 철부지 놈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들 힘으로 살 궁리를 하지. 아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게 되더라도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매달 연금 나오면 내가 더 늙어서 택시 운전대를 못 잡는 날이 와도 우리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요. 정보를 완벽히 차단해야 비로소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부터 부모는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자식들의 자산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다 늙어서 그런 비참한 취급을 받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집은 내 집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할 자식들이 있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깨워준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 행동 하나가 그 어떤 호통보다 더 선명하게 녀석들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은 뒤로 아들 녀석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없던 건 마찬가지였지만 뭔가를 눈치챈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긴장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 준식이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내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더니 저를 봤어요. 준식이가 요즘 주식을 좀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봤나 봐요. 저는 신문을 보다 말고 아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눈치를 봤어요. 더 하려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아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냥 힘들다고만 했어요. 저는 아내를 가만히 봤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면 온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라 평생을 그렇게 당하고도 또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당신 애들 도와주고 싶지? 안 돼.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애들을 망치는 거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아니라 아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틀 뒤 성준이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에 말한 이사 때문에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한테 직접 말하기는 무서우니 마음 약한 엄마를 앞세운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 주 주말 녀석들이 스스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준식이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아버지,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손해를 봤어요. 성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사 계약 다 했어요.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는데 잔금 못 치르면 정말 큰일 나요. 저는 두 녀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상황 설명이 먼저였습니다. 그 순서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지 반성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식 손해봤다고?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배울 만큼 배운 것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러니? 주식을 하든 도박을 하든 그건 니들이 선택한 거야. 잘 됐으면 니들 것이고 잘못됐으면 그것도 니들이 책임지는 거야. 왜 그걸 여기 와서 달라고 하냐? 준식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힘들다고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다는 소리를 왜 엄마한테 해? 엄마가 너희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이냐? 준식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 엄마 평생 내가 밤낮으로 운전하는 동안 혼자서 너희 키워낸 사람이야. 다 늙어서 이제 겨우 쉬어야 할 나이에 너희 힘들다는 소리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고. 어디 감히 부모한테 계속 짐을 지워. 너희 이제 다 컸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집의 가장들이야.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식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녀석들이 쫓겨나듯 돌아가고 거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내가 더 일찍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받은 놈들이지 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아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평생 나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가고 싶은데 한 번 못 가고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 내가 운전대 잡을 수 있는 동안은 내가 악착같이 벌 테니까. 아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평생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다 내어줘야 좋은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끝없이 받쳐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망치는 거였습니다. 베풀매 한계를 긋는 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게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뒤로 몇 달이 흘러 아들 녀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운하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 챙기느라 허리를 붙잡고 진땀 빼며 장을 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 걸 사다가 우리 둘이 정답게 나누어 먹었지요. 어느 날은 아내가 수줍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이랑 여행 며칠 다녀와도 돼요? 저는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 내 허락을 받아? 가고 싶으면 당장 다녀와.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택시 운전을 마치고 들어오면 예전엔 쓰러져 잠들기 바빴는데 요즘은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뿐인데도 40년 가까이 거친 도로 위에서 핸들만 잡고 살던 제 곁에 온전한 내 편이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들어온 아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준식이가 왔어요.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큰아들 준식이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주였습니다. 이 녀석이 제게 뭔가를 먼저 사들고 온 건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식이는 제 매서운 눈빛을 슬그머니 피하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소주 한 잔 같이 해요. 저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내가 서둘러 소박한 안주 몇 가지를 내왔고 준식이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워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두어 모금 묵묵히 잔을 비워내자 준식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아버지 재산까지 제멋대로 들먹이고. 저는 녀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사과했냐? 네. 저는 준식이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뉘우친 건지 아니면 그저 연기를 하는 건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40년 넘게 택시를 하며 수많은 인간을 겪어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소중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변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인 제가 삶의 무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은 결국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식아. 네, 아버지. 앞으로 인생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직접 와라. 치사하게 내 엄마 뒤에 숨지 말고. 큰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덤덤하게 다음 잔을 채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둘째 성준이 놈도 혼자서 고개를 숙인 채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 역시 잘못했다며 제 앞에 엎드렸고 저는 큰아들과 똑같이 담담하게 잔을 받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자식들의 영악함이 소주 몇 병으로 대단하게 녹아내릴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녀석들은 부모가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요즘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미리 다 줘버리면 받을 게 없어진 부모는 순식간에 짐짝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품 안에 쥐고 있는 게 남아있어야 자식들이 무서운 줄 알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건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제 삶을 단단하게 지키고 서 있어요. 자식들이 힘들 때 기댈 묵직한 기둥이 생기는 겁니다. 옛 선인들도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재산을 많이 남겨줄 필요는 없다. 자식이 현명하다면 재산이 없어도 제 힘으로 일어설 것이고 자식이 어리석다면 유산이 많아봤자 결국 다 탕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 몇 푼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내와 저는 외식을 자주 다닙니다.
거창한 곳이 아니라 동네 허름한 국밥집이나 순댓국집인데도 둘이 마주 앉아 먹는 밥 한 끼가 이토록 달콤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가 국밥을 먹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렇게 큰 탈 없이 오래 살아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쑥스러워 대답 대신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니까요. 이 택시 핸들을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 몸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는 기쁘게 운전대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남은 재산으로 아내와 둘이 천천히 행복하게 늙어가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손을 잡아주고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더 재미있게 살면 그만입니다. 자식을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엉켜있던 관계의 거리를 비로소 품격 있게 정돈한 것뿐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엄연히 독립된 타인입니다. 그 명확한 선을 그어주어야 부모도 살고 자식도 진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청춘을 바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계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관계를 완전히 썩게 만듭니다. 주는 부모는 지쳐 쓰러지고 받는 자식은 염치 없는 괴물로 망가집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게 내 피부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마지막 부모의 도리이자 남은 후반생을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 딸 결혼시킬 때 돈 보고 시킨 건데 집구석이 망하면 어쩌는 거야. 재수도 없지.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장모님이 저에게 뱉어내신 잔인한 말씀입니다. 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기 전까지만 해도 처가에 가면 맨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시던 장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기울자 그동안 장모님의 빚과 끝없는 요구로 처가에 갖다 바친 5억이 넘는 돈도 20년이 넘는 세월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61살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외주를 타던 저는 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가장 톡하고 어렵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년 손님 소리 듣던 사이가 가시방석 위에 죄인이 되기까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 나이 올해 61입니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서 겪었던 그 숱한 일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모든 것은 26년 전 그 평범했던 맞선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나이 35,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마지못해 나간 맞선 자리였어요. 이번엔 진짜 괜찮은 자리니까 딱 한 번만 나가봐라 하시던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정장까지 빼입고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5분쯤 늦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사람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수줍은 듯 살짝 미소를 띤 얼굴, 5살 어린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는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영화에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는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컸고 중견기업 대리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이상하게 자꾸 작아졌습니다.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다음 만남을 서둘러 잡았고 그녀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깐깐하실 수도 있어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장모님 될 뿐인데 제가 잘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복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장모님은 한눈에 봐도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네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양가 상견례를 했고 모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내 기뻐하시며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그래도 집에 귀한 생명이 생겼는데 빨리 날짜 잡아야지 하시던 아버지 말씀에 2달 만에 식을 올렸습니다. 풍족했던 저희 부모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혼수도 남부럽지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날 예식장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입장하던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내는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께 나 정말 잘할게, 고마워. 이제 당신이랑 우리 가족만 생각할게. 신혼집에 처음 짐을 풀던 날 장모님이 양손 가득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부여잡으시며 아이고 우리 조서방, 내가 우리 사위 주려고 탁 잡아왔네 하고 호들갑스럽게 반겨주셨습니다. 장모님 특유의 살가운 애정 표현이려니 생각하고 그저 좋게만 받아들였습니다. 신혼초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2살 터울로 둘째까지 생기면서 집안은 늘 분주했습니다. 밤마다 번갈아 우는 2 아들을 안고 어르던 아내의 모습, 새벽에 분유를 타며 졸린 눈을 비비던 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보, 힘들지? 그래도 애들 크는 거 보면 다 잊혀. 아내는 늘 그렇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님은 한결같이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준비하셨고 반찬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사이 없었으면 우리 미영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겠어 하시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도 아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위로서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손주들도 하나같이 우리 조서방 닮아 잘생겼네 하면서 아이들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시댁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명절 차례상은 늘 아내 손으로 정성껏 차려졌고 부모님 생신상도 손수 준비했습니다. 평소 말씀이 잘 없으시던 과묵한 저희 아버지 아가 고생했다라며 흐뭇해하시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는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어왔다 하시던 말씀에 저는 더없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 가정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돈 걱정 없고 시댁과 처가 모두 화목하고 2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환한 미소 뒤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것을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결혼 전 모은 돈을 친정에 거의 다 내어주고 빈손으로 시집왔다는 부채감, 그리고 그 부채감이 훗날 우리 가정을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2 아들, 그리고 든든한 양가 부모님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 저는 처가를 살뜰히 챙기는 것이 사위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아내를 키워주신 장모님이 고마웠고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넉넉하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봉투를 건넬 때마다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덩달아 흐뭇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조 서방밖에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의무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앞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놀라 묻는 제게 장모님은 손사래를 치며 근처 카페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장모님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조서방, 내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곳에 투자를 한다는데 말이야. 미영이 모르게 10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겠나? 내가 잘 되면 몇 배로 갚겠네. 하며 사람 좋은 미소로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시는데
저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지만 아내 몰래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면서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야 어때? 장모님인데 하는 생각으로 다음날 조용히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뒤 이번에도 장모님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시며 저를 조용히 카페로 이끄셨습니다. 제 앞에서 흐느끼시며 조서방, 내가 친구들이랑 재미삼아 화투를 치다가 그만. 일이 커져서 사채까지 손을 댔어. 불어난 이자까지 3천만 원이야. 이거 못 갚으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울먹이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에게 알리자니 장모님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충격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또다시 제 선에서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야. 이 정도쯤이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기다 보니 장모님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회사 앞으로 불쑥 찾아오시는 일은 예사였고 어느 날은 전화로 조서방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하시는 말씀, 늘 비슷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처음엔 투자 손실, 다음엔 지인 빚 보증, 그 다음엔 갑작스러운 생활비. 매번 다른 사정이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장모님께 드린 돈의 출처를 숨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용돈을 좀 드렸다는 둥, 보너스가 적게 나왔다는 둥 아내에게 둘러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통장 내역을 보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어디 쓴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회사 동료 경조사비로 좀 나갔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모님은 제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서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셨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셨고 또 어느 날은 동네 계모임에서 망신당하기 싫다며 갑작스러운 목돈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부탁하시던 장모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투에서 미안함은 점점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만 남았습니다. 조서방이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무시받았던 거 다 갚고 있잖아. 하는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제가 장모님께 드린 용돈 외에 따로 건넨 돈을 가만히 셈해보니 어느덧 2억 원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드리던 용돈이었는데 어느새 거절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의무가 되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내와 장모님 사이의 문제로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믿음이 머지않아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늦은 밤 결국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는 진작부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늘 그런 엄마였을 테니까요. 알면서도 저에게 면목이 없고 그렇다고 엄마를 거칠게 말릴 수도 없는 중간 처지에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모른 척 숨을 죽이고 있었겠지요. 그날은 장모님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찾아오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 저희 집에서 하루 묵고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득 옆자리가 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방 쪽에서 가느다란 불빛과 함께 옅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 사람 이제 더는 돈 없어. 우리가 무슨 돈 주는 기계야?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애들 키우기에도 벅차고 난 시댁 어른들 얼굴 뵐 낯이 없다고.
절규하듯 조용하고 낮게 외치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 혼자서 이렇게 처절하게 장모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곧이어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도리어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아비 없이 고생하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돈 많은 사위 둔 덕 좀 보자는 게 어때서 나한테 이래? 차라리 내가 콱 죽었으면 싶니? 지 애미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니 넌 속이 시원하니? 적반하장으로 쏘아붙이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문 밖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과 내가 나서면 아내가 더 곤란해질까 봐 망설이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숨죽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안에서 울던 아내가 이윽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앉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다 들었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제 말에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이야기하자. 애들도 자고 엄마도 있으니까. 당신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 그렇게 그 숨막히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새벽 일찍 말도 없이 돌아가셨고 아내는 여전히 수척해진 얼굴로 출근하는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을 하면서도 어젯밤 장모님과 아내의 대화가 귓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마침 아이들이 학원을 가 집에 없는 사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이제 얘기해봐. 제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끝내 참았던 눈물을 폭발하듯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홀로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 결혼 전에 은행 다니면서 모은 돈 거의 다 엄마한테 줬어.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게 늘 마음에 걸려서 내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도 엄마가 급하다고 하니까 다 드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 정말 빈손으로 시집 온 거 당신도 알지? 그게 항상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 앞에도 죄스러웠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내가 그토록 시댁에 헌신적이었는지 제게 늘 미안한 듯 조심스러웠던 것도 다 이 마음의 부채감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여보, 엄마가 당신한테 돈 받아가는 거 사실 예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근데 모른 척했어. 내가 빈손으로 시집온 죄인이고 당신한테 엄마 흉볼 자격도 없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에 대놓고 말하면 당신한테 어떻게 행패를 부렸을지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당신이 힘든 것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나를 군말 없이 사랑해준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내색할 수 없었어. 나 너무 이기적이지? 아내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끙끙 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도 그 못지않게 홀로 지옥 같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 엄마가 또 당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할 거라는 거 알고 나니까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 근데 엄마는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시네. 정말 어쩌면 좋지, 여보. 아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듯 고개를 떨구는 아내를 보며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왜 죄인이야? 당신 잘못 아니야. 장모님이 외롭고 기댈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다 지나갈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처가를 향한 씁쓸함과 배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상처 입은 아내를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품 안에서 한참을 더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그 유독 깊었던 헌신과 죄책감 어린 다정함 뒤에
친정엄마라는 끔찍한 굴레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내가 한없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모님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자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한 인내가 머지않아 더 거대한 시련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의 고백 이후 아내와 저는 전보다 더 단단해진 듯 했습니다. 장모님의 요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적어도 아내와 저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눠 진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제 나이 55이 되던 해 영원할 줄만 알았던 제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단단한 바위 같던 아버지의 공장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가 연쇄적으로 번지면서 평생을 일궈 오신 사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신 아버지는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응급실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내는 눈물겹도록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이면 아내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시아버지의 간병을 전담해 주었거든요. 넋이 나간 듯 병실 한 구석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위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아내로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회사와 병원을 오가던 어느 날 병실에서 아내가 며칠 밤을 치새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핏기 없이 야윈 얼굴의 어머니가 저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가슴 메어지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용아가, 미영아, 사실 너희 아버지 몇 년 전부터 회사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너희 부부한테 절대 부담 주면 안 된다고 끝까지 숨기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몇 년을 피눈물 흘리며 홀로 버티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시간 동안 장모님의 빚과 갑작스러운 요구에 거절 한 번 못하고 처가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죄송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 돈의 절반이라도 부모님께 보탰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공장과 건물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가 빚 청산에 쓰였고 제 어머니께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텅 빈 거실에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단단할 줄 알았어. 언제나 그 자리에 든든히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찾아뵙고 술 한 잔이라도 할 걸, 더 자주 전화드릴 걸. 내가 불효자야, 여보. 목 놓아 우는 저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장례 이후에도 한동안 저는 깊은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출근해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홀로 잠에서 깨 거실에 나가 앉아있으면 어느새 아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옆에 와 앉아주었습니다.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신 아버지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내드리고 살던 집과 재산까지 모두 정리해야 했던 어머니께서 홀로 지내실 생각을 하니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혼자 두기가 너무 마음에 걸려. 나이도 있으신데 혹여 어머니도 잘못되실까봐 걱정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행여나 아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는 제게 아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연하지. 내가 먼저 당신한테 말 꺼내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어머니 집이지. 내가 우리 엄마보다 더 잘 모실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머니 옆에 있어 드리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시련을 함께 견디며 저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처가로 인한 씁쓸함과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동시에 저를 짓눌렀지만 적어도 곁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없는 위안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아내의 지극한 봉양 속에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가던 무렵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돈 뒤에 가려져 있던 장모님의 진짜 본색이 머지않아 잔인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뒤 저희 집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제 부모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보살펴 주었거든요. 매 끼니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따로 챙겼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모시고 다녔습니다. 기운 없어 하시는 어머니 손을 이끌고 시장을 가고 낮에는 예쁜 카페에 가서 차 한 잔도 나누며 어머니가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슬퍼할 겨를이 없도록 따뜻한 일상으로 부지런히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한없이 고마웠고 어머니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듯 보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기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모님의 태도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일 때는 살갑게 굴던 분이 이제는 저를 대놓고 무능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묻어났고 명절에 찾아뵙는 날이면 내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음식하기도 힘들어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했네.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러 가세. 하시며 밥을 먹을 땐 이제 조서방도 예전 같지 않네? 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 면전에 대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저는 모처럼 일찍 퇴근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아내는 주방에서 한창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리더니 장모님이 문을 열고 들이닥치셨습니다. 깜짝 놀라 인사를 드리려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를 발견한 장모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니 사돈, 제정신이세요? 제 딸 고생시키려고 여기 들어와 앉아 계세요? 우리 딸이 사돈 수발드는 식모인 줄 아십니까? 장모님은 제 어머니가 버젓이 거실에 앉아 계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쏘아붙이셨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더군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무례한 발언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점잖게 살아오신 분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눈앞에서 직접 들으셨으니 그 충격이 어떠셨을지 감히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뛰쳐나온 아내가 장모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미쳤어? 제발 나가. 아내가 다급하게 말려보았지만 장모님의 아나무인격 행패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사돈이 왜 굳이 우리 딸 집에 와서 얹혀 살아? 사돈 댁 형편 어려워졌다며 그럼 알아서 요양원을 가든 혼자 살든 해야지. 장모님의 막말은 점점 더 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온몸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더 상처받으실까봐 그리고 아내가 그 사이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저는 일단 숨을 깊게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장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건넸지만 장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은 무슨, 내 딸 저렇게 고생시키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조서방 자네도 정신 차려. 자네 집안 형편 어려워진 거 그게 왜 우리 딸 몫이 되어야 하나? 장모님의 그 뻔뻔한 말씀에 저는 비로소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단순히 저희 어머니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형편이 기울면서 이제 더 이상 제게서 뜯어낼 것이 없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까지 모시게 되면서 살림이 빠듯해지면 장모님 본인에게 흘러갈 돈이 줄어들 것을 노골적으로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거실 한 구석에 위축된 채 떨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가슴을 가차없이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사돈, 제가 폐를 끼치는 거라면, 아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정신을 잃을 듯 충격받은 얼굴로 장모님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해. 아내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장모님은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끔찍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20년간 가슴 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제 모든 인내심이 비로소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시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분노와 인내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제가 그날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모두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 앞에서 이런 무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안의 접시 하나까지 20년 전 저희 부모님 돈으로 전부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장모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장모님 빚 갚아드린 돈만 합쳐서 5억이 넘습니다. 거기다 제가 따로 드린 용돈이며 아내에게 저 몰래 받으신 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이제 계산도 해보지 않습니다. 장모님, 그 돈 받으실 때 한 번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무슨 대기업 회장입니까? 제 회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아들 둘 키우면서 빠듯한 살림 쪼개어드린 그 큰 돈이 다 저희 집에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어머님 앞에서, 감히 저희 어머니 앞에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피를 토하듯 울분을 쏟아내는 제 모습에 장모님은 질린 듯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하던 사위의 처음 보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아내 역시 정신을 차린 듯 장모님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더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다신 우리 집 찾아오지 마.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 아내였는데 그날만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더군요. 거실은 순식간에 끔찍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줄곧 고개를 떨구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용아가 그만해라. 다 내 잘못이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말리시던 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사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지요. 자식 집에 와서 짐이 되는 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따로 지낼 곳을 알아보마. 사돈께서도 그만하시죠. 애들 앞에서 더 이상 체면 깎이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어머니의 그 단호한 한마디에 거실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짐이라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희 부부 사이에도 사돈 어른한테도 좋을 게 없는 것 같구나. 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며느리한테 그리고 너희 가정 생각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의 그 가냘픈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는지 슬그머니 아내에게 등 떠밀려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떠나는 장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화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과 자괴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처가 문제로 제 부모님을 더 힘들게 만들고 모욕을 준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안방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고 저 역시 그날만큼은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와 제가 한사코 말려도
이미 나갈 마음을 굳게 먹으신 어머니를 끝내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며칠을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쪼개어 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어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찾아뵙고 주말이면 무조건 함께 식사하기로 아내와 약속했지요. 이삿짐을 다 옮기던 날 작은 빌라에 어머니를 혼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처가 때문에 제 부모를 내쫓은 것 같은 마음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아내도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를 막지 못해서. 어머니께 내가 더 잘할게. 정말 매일 찾아뵐게. 아내의 그 눈물 어린 다짐에 저는 고개를 간신히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장모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제 나이 61, 정년퇴직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1년 뒤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도 끊길 것이고 아직 독립하지 못한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앞으로 들어갈 결혼 자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혹여 어디가 아프시면 모셔야 할 병원비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노후 자금까지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집은 현재 시세로 8억 가까이 됩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생각했기에 절대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집만큼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따로 모아둔 예금 2억 원. 매일 밤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 독립하셨던 사건이 있고 난 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셈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일 이후로 아주 잠시 조용했을 뿐 여전히 변한 게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분들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셨다며 아내에게 전화해 돈을 부탁하셨어요. 아내는 돈이 어디 있냐며 단호하게 거절해 보았지만 내가 결국 망신을 당해서 너희 집을 직접 찾아가야겠냐는 장모님의 협박에 결국 아내는 못 이겨 돈을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백화점 명품관에 가셨다가 마음에 드는 가방을 봤다며 이번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하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동창 모임에서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갑작스레 100만 원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애썼지만 장모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아내의 죄책감을 자극하셨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니? 그런 전화를 마치고 나면 아내는 늘 깊은 한숨을 쉬며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때마다 속이 검게 끓어올랐지만 아내를 보며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홀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모님이 뒤에서 내뱉었던 그 추악한 막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딸 결혼시킬 때 조 서방 돈 보고 시킨 건데 집구석이 망하면 어쩌자는 거야? 재수도 없지.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슬픈 와중에도 장모님은 오로지 당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정년퇴직이 코앞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노후 자금은커녕 아이들 결혼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놓고 그동안 장모님께 나간 돈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니 가슴이 너무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저는 마침내 굳게 결심을 내렸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가장 단호한 어조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당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이제 내 인생에서 정말 끝낼 거야. 나 이제 1년 뒤면 퇴직이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애들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짝 만나면 결혼도 시켜야 하고 우리 어머니 홀로 남으셨는데 건강이라도 안 좋아지시면 그 병원비 내가 다 낼 생각이야. 그동안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고 불효만 했는데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노후 챙기려면 지금부터라도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해. 저는 잠시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과 영원히 연을 끊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당신 잘못 없는 거 알아. 우리 부모님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한테도 늘 최선 다했던 거 아는데 이제 더 이상은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제 입에서 나온 그 무거운 말에 저 스스로도 속으로 놀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이런 극단적인 최후 통첩을 던진 것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거실에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을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어주었지요. 여보, 그동안 미안해서 당신 얼굴을 제대로 볼 낯이 없었어. 당신 말이 100번 맞아. 내가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아내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장모님의 번호를 수신 차단해 버리더군요. 여보, 나 진짜 엄마랑 연 끊을게. 이번엔 진짜야.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믿어줘. 여태 엄마 빚 갚아주고 나한테 원망 한 번 없이 다 해준 거 염치 없지만 잘 알고 있어. 근데 나 당신이랑 절대 못 헤어져. 그렇게 며칠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개한 장모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거칠게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무작정 집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년. 장모님이 악을 쓰며 소리치셨습니다. 평생 엄마의 눈치를 보며 지독하게 당해왔던 아내가 그 순간 마침내 평생 쌓인 한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더 이상 엄마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고 협박하면 나 가만 안 있어. 여기 엄마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그동안 엄마랑 연을 끊지 못한 건 엄마가 혼자 살아온 여자로서 그래도 끝까지 나 안 버리고 키워준 거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랑 살면서 그거 엄마한테 대신 다 갚아줬어. 이제는 안 돼. 아내의 서슬퍼런 절규에 장모님은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 어렸을 때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안 들어오는 날엔 나 버린 건 아닌가? 매일 숨죽여 울면서 엄마 기다리다 지치면서 컸어. 결혼 전까지 내 월급 다 엄마 갖다 주고 평생 내 자유 한번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 근데 내가 뭘 그렇게 못했어? 엄마한테? 결혼해서는 이 사람이 엄마한테 아들처럼 다 해줬잖아.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이러면 나 정말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 거야. 엄마가 원하는 게 정말 그거라면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엄마랑도 인연 끊고 다신 연락 못하게 어디 숨어버리든지 콱 죽어버릴 거야. 아내의 악에 바친 절규의 장모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그래도 끝까지 본인의 이속 계산을 놓지 못하시는 듯 뻔뻔하게 대꾸하셨습니다. 그럼 용돈은 언제 줄 건지는 얘기해야. 내가 연락을 안 하지. 끝까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시더군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 이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과 생신. 금액은 우리 형편이 되는 한에서 우리가 알아서 정해서 줄 거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들거나 딱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그땐 정말 끝이야. 장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시고 꼬리를 내리신 채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거실, 아내는 제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서럽게 쏟아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용돈이라도 드린다고 안 하면 아마 지금이랑 똑같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 끝까지 나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평생 당신한테 빚 갚는다 생각하고 더 잘할게. 저는 그런 아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라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그런 모진 말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만 이 지독한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아내와 저 둘 다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말은 더 잔인할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아내 눈치나 보며 제 부모도 욕보이는 처가에 잡혀서 이렇게 등신처럼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혀를 차거나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의 엄마를 결코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뿐인 서러운 삶을 살아왔을 테니까요. 평생을 처가의 그늘 아래 숨죽여 지내야 했던 아내가 마침내 스스로 그 단단한 굴레를 끊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내심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끊어내야 두 번은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은 더 단단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내와 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록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고 통장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두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더 아끼고 저축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지내고 계신 저희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식의 효도를 하나씩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퇴직을 1년여 앞둔 요즘 저는 가끔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곤 합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던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함께 견뎌낸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온전히 압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